지금부터는 그 인공지능의 과거, 그러니까 아까 여름과 겨울을 2차례 정도 겪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여름과 겨울이 되게 이제 50년 중반에서 한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의 여름을 여신 분이 이 오른쪽 사진의 존 맥커시 교수님이세요. 다트머스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1956년에 인공지능 쪽에 이제 대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공동 연구를 해보자 하면서 그 인공지능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그게 이제 펀딩도 받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그때 뭐 대학에서 했겠죠.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밤에는 술도 마시고 하면서 재밌게 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몇 면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야, 우리 같은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정도만 아주 열심히 하면은 인공지능 분야에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이 모임의 유일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거 외에는 거의 어떤 성과도 사실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어떤 발표도 하고 하면서 또 자금 지원도 많이 받고 인공지능의 붐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주로 다루었던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지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능을 하는 건데 지능을 써가지고 하는 가장 커다란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머리를 쓰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을 둔다. 바둑에서 내가 다음 수를 어떤 걸 둘 것인가. 혹은 내가 차를 운전한다. 엑셀을 밟을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까? 혹은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살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결국 지능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생각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는 상태, 그거를 초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목표 상태. 그러니까 바둑을 처음 두기 시작하는 상태가 초기 상태, 내가 바둑을 이기는 상태가 목표 상태. 엔비디아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가 초기 상태,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으면 그게 목표 상태.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 단지 그냥 한 가지 일만을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과정이 거칠 테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초기 상태부터 목표 상태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탐색하는 그것이 지능이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당시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문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베트남 쪽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에 브라만교 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커다란 기둥 3개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원판 64개가 꽂혀 있는데 원판의 크기가 다 제각각 다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아래에 가장 큰 원판이 꽂혀 있고 맨 위에는 가장 작은 원판이 이렇게 꽂혀 있대요. 이 승려들이 굉장히 뭐 돌을 닦고 이렇게 수양하는데 게을렀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신이 그 승려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내가 일을 하나 시킬 테니까 다음 규칙 2가지를 꼭 지키면서 이 일을 해내. 그 일이 뭐였냐면 이 64개의 원판을 다음 2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기둥으로 옮겨.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원판은 한 번에 오직 1개씩만 옮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절대로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오면 안 돼. 이 규칙 2가지를 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승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가 이제 질문이겠죠. 그래서 한번 64개까지는 아니지만 3개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라는 명령을 신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건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이 올라와 있죠.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제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같은데 이 컴퓨터 쪽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64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3개짜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상태고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다 보면 시점에 됐을 때 딱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규칙 2개를 다 완전히 지킨 거예요. 그러면은 총 7번이 걸렸어요. 7번이. 근데 실수하거나 잘못 옮기거나 하면은 이제 7번보다 커지겠죠. 근데 원판이 3개였거든요. 그러면은 2의 3승, 2의 3승이 8인데 8 빼기 1 해서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예를 들어 원판 개수가 4개가 되면요. 요거를 한번 나중에 심심하시거나 졸리실 때 5개 정도를 가지고 해보시면 잠이 확 깰 겁니다. 요렇게 돼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번이 걸려요. 그러면 15번이라는 거는 2의 4승 빼기 1이거든요. 그래서 원판이 4개면은 2의 4승 빼기 1. 최소 요만큼은 그 작업을 해야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신이 내린 명령은 원판 개수가 64개였잖아요. 그럼 이 숫자 뭐 생각해보면 2의 64 빼기 1이거든요. 2의 64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10의 18승 아마 그러니까 10의 18승이란 공이 18개 붙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여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10의 18승 곱하기 16이고요. 만약에 승려들이 1초에 원판 하나씩 옮겼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몇 년이 걸리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50억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년이면은 지금 남은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이라고 하니까 태양계가 아마 없어지는 시점일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3개로 옮길 때, 4개로 옮길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않고선 쭉 제대로 옮긴 거거든요. 예, 계속 나름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가 할 경우에는 사람처럼 판단할 수가 없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요게 이제 초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는 처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옮겼는데, 이렇게 짱을 이렇게 옮겼는데, 컴퓨터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작은 거를 요쪽으로도 옮겨보고 요쪽으로도 옮겨가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를 또 컴퓨터는 따져봐요. 그러면은 요렇게 옮긴 게 잘못됐나? 하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혹은 얘를 요쪽으로 옮기는 케이스도 있고, 혹은 요 작은 거를 요쪽으로 옮기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컴퓨터는 목표 상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앞에서는 뭐 7번, 여기서 15번 이렇게 걸렸지만, 이렇게 만들면 요 중간에 있는 상태의 숫자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돼요. 대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답을 반드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연구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탐색할 공간이 큰 거는 맞는데 나한테 시간과 성능 좋은 컴퓨터만 주어지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는 다음 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상태에서 여기서 새로운 상태가 나온 거는 3가지 케이스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즐겨보는 바둑 있잖아요. 바둑 같은 경우는 한 수를 두고 그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평균 한 25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해서 그 다음 경우가 250개가 있고요. 각각의 상태로부터 또 250. 그러니까 여기는 250 곱하기 250이죠. 그리고 그 각 상태로부터 또 250까지 경우가 늘어나면 5수만 두더라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둑 같은 경우는 총 한 수를 두는 게, 한 사람이 두는 게 한 200수 가까이 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수도 없지만 10의 XXX, 그러니까 3자리 숫자, 10의 뭐 예를 들어 200승, 뭐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가지고서 컴퓨터를 만들어도 계산할 수 없는 숫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연구하셨던 분들은 결국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서 이 연구에서
자꾸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합적 폭발,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엄청난 속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조합적 폭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라이트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라이트 일경은 영국에서 루카스 석자 교수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루카스 석자 교수님 하면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 다음으로 루카스 석자 교수님이 되신 분이 그 스티브 호킹 박사. 예. 그러니까 이 루카스 석자 교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루카스 석자 교수님이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분한테 영국 정부가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저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도 많이 타가고, 자꾸 이런 것만 하면은 세상이 다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오는 결과는 없고, 어느 때 들으면 사기 같아. 네가 한번 좀 보고서 좀 이거 진짜 정말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봐. 그래서 라이트 힐 이 교수님이 이제 한번 보셨다라고 해요. 보니까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꿈을 꾸고 있구나. 딱 이게 바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과 자원이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무 문제의 크기가 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야 라고 이분이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풀 수 없는 이유는 니들이 얘기하는 조합적 폭발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계기가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더 이상 펀딩 안 해주고, 대학 연구라는 거 교수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돈이 많으면 거기 연구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확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두 번째 인공지능의 여름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좀 뭐랄까 이제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선 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에 들어와서는 우리 사람이 자라고 하는 과정에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바둑 두는 사람이 어딨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딨어. 공부하잖아. 공부라는 게 뭘까요? 어떠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야지만 인공지능도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 반드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식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공지능이야, 이게 지능이야 라고 이제 방향을 바꿔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이 힘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특정 분야의 일들은 그쪽에 지식을 쌓아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만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을 쌓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식을 쌓는 방법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규칙의 형태로 이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규칙이라는 건 어떤 조건과 결론,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털이 있는 동물은 포유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에게 털이 있다면 얘는 포유류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요. 동물에게서 우유가 나온다? 그럼 그 동물은 포유류야. 동물인데 날개가 있어. 그럼 걔는 조류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떤 형태로든 규칙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식을 쭉 축적하고 나면은 그 축적된 지식과 연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0곡에, 20곡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뭔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걸 맞추는 그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물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동물 하나 생각할 테니까 네가 맞춰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 동물은 우유가 나오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답하는 사람이 우유가 나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동물에게서 우유가 나온다? 그 동물은 포유류다. 그럼 얘는 일단은 얘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포유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물은 발굽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동물 발굽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규칙 6번째 거. 그 동물은 아까 포유류였고 지금은 이제 발굽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동물은 유제류야. 이렇게 유제류란 말 잘 모르시겠지만 발굽이 있는 걸 유제류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유제류구나. 이렇게 딱 안 거예요. 아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물한테는 어떤 좀 검은색 줄무늬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동물이 유제류고 검은색 줄무늬가 있어. 그러면은 걔는 얼룩말이야. 이런 지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는 얼룩말이야.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축적이 돼 있고 그 축적된 지식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어떤 특정 전문 분야의 일반 전문가보다도 더 잘 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식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마이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저도 그렇고 마이신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항생제잖아요, 항생제.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연관된 이 전문가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염을 유발한 균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때 몇 가지 질문들을 여기다 던져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균에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는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탠퍼드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 그 의대 교수님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대박을 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분은 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커다란 특징 1, 2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 1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과 답변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 이거는 되게 우리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열이 나고요. 배도 좀 아픈 것 같고요. 속도 메식거리고요. 뭐 이러면은 아마 의사 선생님도 막 컴퓨터 치잖아요. 요즘.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러면은 의사가 그거면은 아마 어쩜 장염 같은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화장실은 자주 가시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신뢰도 줄 수 있고 이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사실 전 두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얼룩말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너 얼룩말 맞췄네? 그러면은 어떻게 얼룩말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너 그 포유류라며, 그 발굽도 있다며, 그리고 검은색 줄무늬도 있다며. 그러면 그 얼룩말이지 뭐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나온 인공지능들은 현재 그런 설명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뭔가 진단을 했는데 왜 그렇게 진단했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나왔어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어라고 설명을 못해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느 때에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전문가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런 비슷하게 성공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것 역시 겨울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겨울로 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이크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더글러스 레너트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젊고 유망한 교수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제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치냐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뭐 이런 것들을 시험을 쳐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국어 지식을 막 축적을 해가지고 하면 국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수학 지식을 막 쌓아가지고 하면 수학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관련한 지식을 막 쌓아서 하면 영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한국사, 제2외국어 다 전문 지식을 쌓으면 범용적인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 당연한 생각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야, 지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왕도는 없어. 우리 사람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아서 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이 사이클이라는 시스템에 집어넣어 주면, 그리고 그 지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는 범용적인 궁극의 지식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돈을 왕창 따왔습니다. 돈을 왕창 따오고 나서 그 돈으로 사람을 한 200명 정도 고용을 했다라고 해요. 200명을 고용하고서 세상의 지식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지식이 책에 나온 지식들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얻는 상식들.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은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다? 누구한테 맞으면 아프다? 뭐 여기처럼 어떤 사물도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장소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상식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클한 시스템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규칙의 개수가 한 50만 개의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이 사이클한 시스템에 만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탠포드의 이 프렛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서 야, 저런 게 되면 정말 좋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자기한테 데모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프렛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갔더니 데모할 땐 다 잘 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잘 되는 것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프렛 교수님이 한참 이거 굉장하네요 이러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꼬깃꼬깃하게 구겨져 있는 종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던져도 얘가 잘 대답할까요? 라고 이제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이쪽에 나온 질문이에요. 빵은 음식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 빵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얘가 사이크가 대답을 처음에 딱 합니다. 잘 되네. 그래서 빵이 마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이크가 멍하고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더래요. 그리고서 육지와 바다 가운데 어느 쪽이 물에 젖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클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난리가 났죠. 이거 왜 대답 못해? 하고 막 했는데도 그 이유를 못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동차가 후진할 수 있을까? 탐이 딕보다 7cm 크고 딕이 해리보다 5cm 크면 탐은 해리보다 몇 cm 큰 건가? 뭐 이런 거. 두 명의 형제가 각각 서로보다 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하나도 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렛 교수님은 생각에 사이크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는 맞지만 제가 뭔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 이후로 사람들이 이 사이크의 실체를 알게 됐겠죠. 알게 되면서 펀딩도 끊기고 뭣도 끊기고 하면서 지식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도 뭔가 답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사회 전반에 퍼졌겠죠.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레너트 교수님의 접근이 잘못됐을까? 그런데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이 방법이 맞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방법은 맞았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정리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넣기에는 그 당시에 컴퓨터 성능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 실례로 실제로 구글이 지금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글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지금 다 웹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을 다 다스리는 데가 사실은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들 컴퓨터로 그걸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규칙 만들어가지고 이 지식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요 며칠 전에 봤던 그 기사 중에는 여기는 지금 이 지식의 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구글이나 유명한 그런 회사들은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시키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컴퓨터 성능이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코파일럿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챗GPT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 하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빵이 마실 것입니까? 아니요, 빵은 마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대답 쭉 밑에 나온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대답을 했어요. 육지와 바다 가운데 어느 쪽이 물에 젖어 있을까? 딱 했더니 바다가 물에 젖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 육지도 젖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면 바다가 젖어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제가 정말 감동이었던 거는 탐이 딕보다 7cm 크고 딕이 해리보다 5cm 큰데 탐이 해리보다 얼마나 큰가. 뭐 간단한 수학이긴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뭐 이리 해서 12cm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얘가 수학도 할 수 있구나. 앞에 사이크가 대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얘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가 그렇다고 의식이 있다, 생각이 있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앞에 그 레너트 교수님이 했던 그 지식의 축적을 하고 그 축적된 지식을 통하여 추론하는 어떤 그런 그런 방법들이 잘못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요런 예제를 통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인공지능의 과거 부분을 좀 다루었고요. 좀 잠시 쉬었다가 그 뒤쪽에 이제 현재, 미래, 끝맺음 부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